빨리 도장 찍어. 죽을 때 건물 지고 갈 거야? 추석 성묘를 가던 평범한 가족. 하지만 친정 부모님 산소 앞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건물 담보 설정 동의서였습니다. 거절하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성이 오갔고 순간 남편의 발이 아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아내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어요. 그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쓰러진 어머니 앞에서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면 겁먹어서라도 도장 찍을 거야. 과연 이 여자는 가족의 배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어둑한 침실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박성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정희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정희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거울 속 64살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졌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간단히 세수를 마친 정희는 옷장에서 늘 입던 면바지와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남편이 깰까봐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심했어요. 성우는 요즘 유난히 예민했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는 짜증을 냈습니다. 정희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자 복도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은 가게였고 2층이 살림집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정희의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것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정희야, 이 건물은 내 거다.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남겨주는 거야. 절대 남한테 빼앗기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유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편의 태도가 변한 뒤부터요. 계단을 내려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계단을 오르내렸으니까요. 1층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정희국밥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24살에 시집와서 시작한 이 가게는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 내부가 드러났어요. 6개의 테이블, 20개 남짓한 의자, 그리고 구석의 주방.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희에겐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물 내리는 거였어요. 큰 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사골을 꺼냈습니다. 하얀 사골 덩어리들을 솥에 넣자 물속으로 풍덩풍덩 소리를 내며 가라앉았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국자로 떠오르는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게을리하면 국물이 텁텁해지거든요. 국물을 끓이는 동안 정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물을 다듬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칼질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이 모든 게 정희에겐 음악 같았습니다.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게 입구 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정희는 좋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겁고 느린 발걸음. 남편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굳어졌어요. 요즘 남편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곧 가게 안으로 남편이 들어섰어요. 박성우는 구겨진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테이블 하나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좀. 짧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컵에 따라서 남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됐어. 입맛 없어.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정희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 앱을 보고 있을 때의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은 5년 전 은행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34년을 성실하게 일한 끝에 받은 퇴직금은 3억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뭐하나. 불려야지. 그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어요.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벌었죠. 성우는 신이 났어요. 정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평생 국밥이나 끓이니까 경제 감각이 없는 거야.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남편이 기분 좋아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우는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주식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락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성우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넣어서 만회하려 했죠. 이른바 물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남은 돈마저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성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후 성우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어요. 정희에게 하는 말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밥이나 퍼주고 살았잖아. 돈 버는 게 뭔지 알아? 그 건물 월세 받는 것도 다 당신 부모 덕분이지. 당신이 뭘 했다고. 나는 34년을 은행에서 일했어. 근데 이 꼴이 뭐야? 처음엔 술 취했을 때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침부터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희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힘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아들 박진수까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진수는 39살의 나이에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프랜차이즈였어요. 처음엔 손님도 제법 있었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형 카페 체인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진수는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할인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적자가 계속 쌓였고 결국 카페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 달 전 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최서연과 함께였어요. 진수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성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요.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희도 놀랐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면 카페 문 닫아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성우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정희를 볼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눈빛이 정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성우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는 모른 척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제법 우러나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정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곧 나갑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그릇에 담아내갔어요. 손님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도 정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핸드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힐끗 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부부가 이렇게 멀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하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고 밥을 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희의 하루는 평범하게, 그러나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품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점심 손님이 몰려올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정희는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때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정희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층 거실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소주잔이 흩어져 있었어요. 투명한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 술 마셨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초점이 흐릿했죠. 또 떨어졌어. 남편의 목소리는 쉰 듯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주식이 또 떨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요? 정희가 물었지만 사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마이너스 3,200만 원.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얼마나 더 있는데요? 8천만 원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꽃다발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3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희는 정말 믿었어요.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은행 후배의 소개로 투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 식사 자리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모임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보,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래.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요. 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정희는 걱정됐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투자한 1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모임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정희가 물었을 때 남편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알아? 투자는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소리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투자는 사기였어요. 1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개해준 은행 후배도 연락이 끊겼죠. 남편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정희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직 2억 원이나 남았잖아요. 우리 그 돈으로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착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퇴직금 2억 원을 주식 계좌에 넣었어요.
정희는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냥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평생 국밥이나 끓였으니까 경제를 몰라. 이번엔 다를 거야.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국밥을 끓였다는 말.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곧 본전 뽑는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코스피가 폭락한 날이었어요. 남편의 계좌는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물타기 하면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추가로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2억 원은 1억 원이 됐고 1억 원은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밤낮으로 주식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눈에는 핏발이 섰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정희가 애원했지만 남편은 귀를 막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 조금만 더.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3억 원의 퇴직금 중 2억 5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정희 몰래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정희가 알게 된 건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렸잖아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희에게 하는 말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부모가 물려준 건물이나 잘 지키고 있어. 난 34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뭐야? 그 월세 받는 돈도 다 당신 거지. 내 거 아니잖아. 그런 말들이 정희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어요. 남편도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무너진 어깨, 텅 빈 눈빛.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주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깨진 유리를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언제쯤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폭풍이 곧 몰려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정희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곧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가를 닫고 앞치마를 다시 맸어요. 그리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하얀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깨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둑어둑 저녁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가족이 온다는 생각에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이 자주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주로 돈 얘기였어요. 엄마, 카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엄마,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냈어요. 엄마, 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물 월세로 받는 돈은 생활비와 국밥집 운영비로 빠듯하게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정희는 손을 씻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진수 만나고 왔어. 진수를? 왜요? 정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따로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 카페가 정말 위험하대. 알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당신 건물 있잖아. 그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얘기는 하지 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드러나 봐. 진수 카페가 다음 달까지 3천만 원을 못 마련하면 문 닫아야 한대. 우리 아들이 길바닥에 낳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요. 그 건물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당신 부모가 남겨준 거지. 근데 나는 뭐야? 나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면서 그 건물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없다니요? 당신 부모는 사위인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딸한테만 다 물려주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남편의 태도가 달랐어요. 더 공격적이고 더 절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잖아. 그 건물은 법적으로 당신 거야.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건물은 못 건드려요.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이 퇴직금을 다 날렸잖아요. 정희가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날렸어. 그러니까 이번만이라도 좀 도와줘. 담보만 잡히면 돼. 팔라는 게 아니야. 담보요? 담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진수가 돈 못 갚으면 우리가 건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갖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내가 책임질게.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송편 반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연과 손녀 다은이도 함께였어요. 정희는 현관으로 나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정희를 껴안았어요. 12살 다은이는 쑥쑥 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따뜻함에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할머니, 나 이번에 유튜브 시작했어. 그래, 우리 다은이가? 응, 일상 브이로그 찍는 거야. 할머니 국밥집도 찍어도 돼? 그럼 얼마든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희는 잘 지냈니? 네, 뭐 그럭저럭요. 서연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표정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카페가 힘든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 진수는 아버지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희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각자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를 도우려는 듯 행주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 들으셨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러다 애 아빠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요. 담보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서연아. 정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 나도 내 입장이 있어. 서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거실에서 남편과 아들이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녀를 향한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송편, 노란 전, 빨간 사과. 정성스럽게 올린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다들 일어나세요. 차례 지낼 시간이에요. 정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둘 거실로 모여든 가족들. 남편 성우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서연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손녀 다은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정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셨던 어머니,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셨던 아버지, 그분들이 물려주신 건물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잘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차례를 마친 뒤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어제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각자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엄마, 성묘는 몇 시에 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10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오늘 길 막힐 테니까. 남편의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묘소는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작년에 남편의 형님 댁에서 이장을 하면서 납골 땅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추석이나 설에 굳이 성묘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 부모님 산소에는 꼭 갔어요. 시골에 있는 묘소라 관리도 필요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10시가 되자 가족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진수가 운전석에 앉았고 옆자리에 서연이 앉았어요. 뒷자리에는 정희와 남편 그리고 다은이가 탔습니다. 할머니, 나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도 돼?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 찍어라. 우리 다은이 유튜버 되는 거지? 응. 시골 풍경 찍으면 예쁠 것 같아. 다은이는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밝은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추석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심하게 막히지는 않았어요. 1시간쯤 달리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와, 여기 공기 완전 좋다. 다은이가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어요.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밭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다은이는 핸드폰을 들어 꽃밭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분홍빛 코스모스가 가득 담겼어요. 다은아, 너 진짜 잘 찍는다.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거야.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 차는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참 오랜만에 오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신경 쓰였지만 정희는 애써 무시했어요. 드디어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정희 부모님의 묘가 나란히 있었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정희가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만 올 수 있는 이곳. 정희는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가족들도 하나씩 절을 올렸습니다. 진수는 진지하게 절을 했고 서연도 공손하게 예를 갖췄어요. 다은이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할머니를 따라 절을 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가장 마지막에 절을 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정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벌초를 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과일과 술, 그리고 정희가 준비한 전을 올렸어요. 향을 피우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도 돼?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찍어라. 근데 묘는 찍지 말고 풍경만 찍어. 응, 알았어. 다은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들판, 멀리 보이는 산, 파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 모든 게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묘 앞에 앉아 차분히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남편이 자꾸 건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을 따라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걸 꺼내려는 듯 했어요. 진수와 서연도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접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담보 설정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대신 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들어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요. 뭐가 해결돼? 너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드럽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 우리 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미리 짜고 온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다은이가 꽃을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끔찍한 일을요. 산 위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류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담보 설정 동의서. 그 종이 위에는 정희의 이름이 적혀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럴 거였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들 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다 끝나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건물은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함부로 담보 잡을 수 없어. 엄마는 아들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진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보, 당신까지 이래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거예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당신 부모가 날 무시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그 건물에 내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다 당신 명의야. 나는 뭐야? 나는 투명인간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요. 없어. 재산 상속할 때 사위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딸한테만 다 넘겨줬잖아.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 하나뿐이었어요. 당연히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당신도 그땐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해했지.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이해해야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담보 잡히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퇴직금 다 날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건물까지 잃으라고요? 그 말이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 내가 퇴직금 날렸어. 내가 무능해. 그래서 이렇게 빌고 있잖아. 빌고 있다고요? 이게 빌고 있는 거예요? 날 속여서 여기까지 데려온 게 빌고 있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평생 당신이 벌은 게 뭐가 있어? 국밥 퍼주는 게 다잖아. 그 건물 월세도 다 당신 부모 덕분이지. 당신이 뭘 했다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사실이잖아. 당신은 평생 밥이나 퍼주면서 살았어. 경제적으로 이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그럼 당신은요? 퇴직금 3억 원 날린 게 기여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입에서 거친 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아들 가게 망한다고. 우리 가족 다 망해. 남편이 서류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절대 안 찍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말 한마디 못 들어줘?
남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정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찍으라고. 남편이 소리치며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팔을 뿌리치려 했어요. 나요. 손 떼요. 하지만 남편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정희의 팔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파요. 놔달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정희를 밀쳤습니다. 강하게 밀려난 정희는 비틀거렸어요.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이 날아왔습니다. 정희의 옆구리를 향해 힘껏 찬 거예요. 으악!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균형을 잃었어요. 뒤로 넘어지며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머리가 부딪혔어요. 팔이 긁혔습니다. 몸이 계속 굴러갔어요. 어머! 며느리 서연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정희는 비탈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엄마. 진수가 뒤늦게 달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멀리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그때 다은이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켜져 있었어요. 아이는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모든 장면을 담아버린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로 차는 장면, 할머니가 굴러 떨어지는 장면, 모두 다요. 정희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렇게 당하는 게 내 운명인가? 그리고 정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탈 위에서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진수는 어머니 곁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요. 할머니.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산 위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손녀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로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어머니. 옆에서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커튼, 하얀 침대 시트, 모든 게 하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서연이 물컵을 들어 시어머니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산에서 넘어지셔서요. 넘어졌다?
정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산소에 갔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진통제 때문인지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내가 넘어졌어?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진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 진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 근데 내가 어떻게 넘어진 거야? 엄마가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비탈이라 굴러 떨어지신 거야.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거들었어요. 너무 놀라셨는지 그 뒤로 계속 정신을 잃으셨어요. 병원에서도 쇼크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산소, 절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집에 계셔. 많이 놀라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 진수의 대답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남편도 놀랐겠지. 정희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옆구리와 등이 심하게 아팠어요. 다은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 애도 많이 놀랐거든. 정희는 손녀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는 걸 봤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서연은 병실 안을 어슬렁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보았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러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병원비며 뭐며 다 냈는데요. 그것도 사실 빌린 돈이에요. 정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병원비를 빌려서 냈다고요? 얼마나 나왔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입원비에 검사비에 최소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또 문제네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카페 일 말이야. 정말 심각해.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3천만 원을 못 구하면 정말 문 닫아야 해. 그래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서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 정희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서류 위에는 담보 설정 동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에서 이 서류를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남편이 서류를 꺼냈어요. 도장을 찍으라고 했죠. 정희가 거절했고, 그리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발, 자신을 밀어낸 그 순간, 굴러 떨어지던 기억,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정희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잡는 서류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담보? 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진수가 간청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았어요. 아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줄 아는군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이 자신을 발로 찬 일을. 나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서. 정희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조급함이 스쳤어요.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병원에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중요한 걸 지금 결정할 수가 있겠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겠더군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서연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제했어요.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정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이 아들이 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발로 차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나 좀 쉬고 싶어. 다들 나가줄래? 정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와 서연은 망설였어요. 어머니, 나가. 머리 아파.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진수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 정말 급해. 진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남편의 폭력, 아들의 방관, 며느리의 계산. 미안하지도 않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돈만 원했습니다. 건물만 원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요. 병원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몸은 아직 쑤셨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희는 가게 일이나 봐. 하지만 괜찮다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국밥집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건물을 빼앗으려 했다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뭔가 더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일어섰어요. 여보, 말 걸지 마.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경찰에 넘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 모양이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방에 계셔. 건드리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녀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다은이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도 손녀를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다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은아, 할머니랑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손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다은아, 할머니한테 그때 일 얘기해 줄 수 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싸우셨어요.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화내시고 그러다가 다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먹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치셨어요. 그리고 발로. 다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아이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은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정희가 물었어요. 다은아, 너 그때 핸드폰으로 뭐 찍고 있었지?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정희를 올려다봤어요. 풍경 찍고 있었어요. 꽃이랑 하늘이랑.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싸우시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핸드폰을 돌렸어요. 녹화가 켜져 있었는데 끄지 못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녹화됐다는 말인가요? 다은아, 그 영상 아직 있어? 다은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영상 파일을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산소가 보였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지금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아들 가게 망해.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잡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찍어요. 정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몸싸움하는 소리, 비명,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남편의 발이 정희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장면,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장면, 모두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대화. 이제 됐어. 엄마가 정신 차리면 도장 찍을 거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가면 겁먹어서라도 찍을 거예요. 우리 입만 맞추면 돼요. 서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고만 하자. 구급차 오기 전에 얘기 맞추자. 남편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다 있었어요. 폭행 장면, 그리고 사후 공모 대화까지. 다은아. 정희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다은이는 겁먹은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이거 찍은 게 잘못된 거예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넌 잘한 거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진짜요? 그래. 넌 아주 용감한 아이야. 정희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손녀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다은아, 이 영상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어?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곧 영상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다은아, 이 영상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할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알았지? 네, 할머니. 다은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방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아, 이제 나와. 할머니 쉬셔야지. 다은이는 할머니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남편의 폭력, 아들과 며느리의 공모,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희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네, 신고하려고요.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해버렸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박성호 씨죠? 부인께서 신고하셔서 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의를 보았어요. 눈빛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저 사람이 절 발로 찼어요. 산에서요. 그래서 제가 굴러떨어졌어요.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난 추석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산소에서요. 정의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담보 설정 요구, 말다툼, 그리고 남편의 폭력.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이 있어요. 정의가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도장 찍어. 그리고 폭행 장면. 정의가 굴러떨어지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후 공모 대화까지 재생됐어요. 병원 가면 겁먹어서라도 찍을 거야. 우리 입만 맞추면 돼요.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고만 하자. 경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이 영상에 나오는 게 본인 맞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저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부인을 폭행한 게 맞습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성호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를 한번 돌아봤어요.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경찰과 남편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수였어요. 정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경찰서에 가셨다며? 엄마가 신고했다고? 그래, 내가 했어. 정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우리 아버지를 경찰에 넘겨? 네 아버지가 날 발로 찼어. 그것도 네가 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아.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이럴 일이야? 엄마가 고소를 해버리면 아버지 전가자 되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한 거야. 엄마.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수야, 너희가 병원에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잖아. 그건,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날 발로 찼을 때 넌 뭐 했어?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잖아.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 지금 당장 갈게. 얘기 좀 하자. 올 필요 없어. 나 너희 보고 싶지 않아.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님이 경찰서에 계시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아버님이 정가자 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람 발로 찼는데 당연히 벌 받아야지.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그럼 담보 설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정말 급한데. 정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도 여전히 건물 얘기를 하다니.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제 그 건물 얘기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전화 끊을게.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간단히 밥을 지었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쓸쓸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배 아파 낳은 아들, 그들이 이제 없었어요. 정희 스스로 그들을 밀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족 없이 혼자서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이제 정희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2월 초였어요. 정희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손녀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괜찮아. 우리 다은이가 있으니까. 다은이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지만 다은이는 용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을 보았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남편도 정희를 보았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시선을 돌렸어요. 옆에는 아들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함께였어요. 2 사람도 피고였습니다. 공모 및 방조 혐의였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착석하십시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성호는 2025년 10월 6일 추석 당일 처인 원고 윤정희를 폭행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담보 설정을 요구했고 원고가 거절하자 발로 차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검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산소, 담보 설정 동의서, 남편의 발길질,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박진수와 박서연은 사건 직후 공모하여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병원에서 담보 설정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법정 앞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다은이가 찍은 그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아들 가게 망해.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화면에는 산소 앞에서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찍어요. 정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남편의 발이 정희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 정희가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는 장면.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 가면 겁먹어서라도 찍을 거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입만 맞추면 돼요. 서연의 목소리도 선명했어요.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고만 하자. 남편의 목소리까지. 공모 대화가 낱낱이 재생됐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피고 박성호,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원고를 폭행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피고 박진수, 박서연. 두 분도 이 영상에 나오는 대화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수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어머니가 다치셔서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를 불렀어요. 증인 박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은이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갔어요. 작은 몸이 증인석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다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증인, 이 영상을 촬영한 게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찍었어요. 어떻게 촬영하게 됐습니까? 저는 풍경을 찍고 있었어요. 꽃이랑 하늘이랑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봤어요. 핸드폰을 든 채로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까? 아니요. 이미 녹화가 켜져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찍혔어요. 증인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로 차는 걸 직접 봤습니까? 네, 봤어요. 다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구리를 발로 차셨어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굴러 떨어지셨어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다은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다은이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다은이. 정말 잘했어.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피고 박성호의 폭행 사실은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 박진수, 박서연의 공모 및 방조 역시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피고 박성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희를 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성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피고 박진수, 박서연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퉁. 판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일어섰어요. 다은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 끝났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다은이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상쾌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국밥 끓여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정희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정희는 가게 앞에 서서 새로 단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건물은 매각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새 가게를 여는 데 썼습니다. 이제 이곳은 유료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였어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안에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녀는 부쩍 컸어요. 우리 다은이가 제일 열심히네. 당연하죠. 오늘 첫날인데요. 다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그 일 이후로 다은이는 정희와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수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석 달 만에 협의 이혼 서류를 냈어요. 남편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정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지금 형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은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는 걸 동네 게시판에 알렸거든요.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온 분은 15명쯤 됐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라며?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따뜻한 밥 드릴게요.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끓인 사골 국물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정희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부었어요.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다은이가 그릇을 받아 테이블로 날랐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공짜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공짜예요. 많이 드세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첫 술을 뜨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맛있네. 주변 어르신들도 하나씩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곧 식당은 밥 먹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희는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모두 인사를 하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럼요, 매일 오세요. 정희는 한 분 한 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고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정희와 다은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씻었어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혼자 이렇게 사는 거요. 가족도 없고.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할머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가족이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은 아니더라. 정희가 다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늘 오신 어르신들 있잖아. 저분들도 할머니한테는 가족이야. 서로 밥 나눠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선택한 거지. 불행하게 살 건지, 행복하게 살 건지. 정희는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내일을 위해 재료도 손질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밥상. 이름처럼 정말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도 올게요. 다은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은이가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건물을 팔고 여기로 이사 왔었어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받지 않았지만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게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무료 급식소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셨다. 다은이도 와서 도와줬다. 참 고마운 아이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1년 전 나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남편에게 맞았고 아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걸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때로는 독이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깔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물려주신 건물은 팔았지만 후회 없어요. 대신 더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괜찮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정희는 또 국밥을 끓일 겁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희의 하루도 밝게 만들 것입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큰 건물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희는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정희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국밥 한 그릇처럼 우리의 작은 선의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